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 수리 능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이론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리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수리 능력이 필요할까?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업무 수행하는데 왜 꼭 수리 능력이 필요하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수리 능력부터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들을 추상화, 계량화해서 그 본질적인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계산하고 해결하는 관인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력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수리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이 수리 능력뿐만이 아니라 추리력, 분산적인 사고 능력, 분석적인 사고 능력, 엄격한 논리 체계 및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든 과학의 언어로서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초 연산 능력부터 좀 한번 가볼 건데요. 이 수리 능력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기초 연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기초적인 사칙 연산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초 연산 능력은요, 직장 생활에서 정말 복잡한 사칙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 결과에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기초 연산 능력은요, 업무상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경우, 업무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기초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어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칙 연산,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간단한 사칙 연산에서부터 다단계의 복잡한 사칙 연산까지 수행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계산 결과의 오류까지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이런 연산 능력이 실제 업무에서 요구되는 경우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업무상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직의 예산안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 비용을 측정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뭐 경비를 제시한다거나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하고 결과를 종합하거나 뭐 비교하는 이런 경우들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으로는 기초 통계 능력입니다. 기초 통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평균, 합계, 빈도와 같은 이런 기초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을 해서 자료의 특성과 경향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 통계 능력은요. 이 직장 생활에서 정말 복잡한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결과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기초 통계 능력은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해서 자료의 경향성을 제시하게 되는데 아니면 뭐 연간 상품 실적을 제시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업무 비용을 다른 조직과 비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상에서 필요한 능력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부터 조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 현상의 양을 반영을 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사회 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근래에는 이 통계적 방법의 급속한 진보와 보급에 따라서 자연적인 현상이나 추상적인 수치의 집단도 포함을 해 가지고 일체의 집단 현상을 숫자로 나타낸 걸 통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 상황인데요. 위험 상황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불확실성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결정상의 수량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론, 그리고 이론에 관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 통계의 본질을 좀 살펴본다면 주로 좁은 뜻에서의 통계, 즉 사회적 집단의 상황을 말하는 숫자로서의 통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연 현상이 자연 현상이나 또는 단순히 추상적 수치에 집단에 관련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통계로서 지니는 의의나 특징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통계의 본질은요, 그것이 우선 사회에 실제하는 고유의 사실과 결부되고,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집단을 관한 숫자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임금이 20만 원, 어떤 세대의 월 수입이 30만 원, 이것들이 그 고유의 사실과 연관되어 있고, 또, 사회 현상으로 보이는 것일지라고 하더라도, 단일 개체에 대한 숫자 자료일 때는 통계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짜리나 뭐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포된 거, 즉 노동자나 뭐 세대의 구체적인 어떤 일정 집단에 대한 숫자 자료 또는 같은 종류의 개체를 모은 집단에 대한 숫자 이런 것들을 통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통계는 조사에 있어서 통계 집단의 구성, 뭐 단위, 표지, 뭐 그다음에 특정 시점, 시간, 장소, 범위 뭐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을 두고 파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집단의 요소들인 단위, 표지 때 장소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특히 단위나 표지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념이나 정의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게 통계의 본질과 연계돼서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는요, 일반적으로 현실에 그 일정한 사회관계 안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질문, 회답이 이루어지는 통계조사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그 절차를 거쳐서 작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상호 협력이나 이해를 따르는 뭐 대화관계가 또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통계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통계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수량적 자료를 처리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축소를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표본을 통해서 연구 대상 집단의 특성을 유추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보조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넷째로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추출하고 검증하는 것을 가지고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통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 범위와 평균입니다. 범위라고 하는 것은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는 과정으로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가지고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최고값에서 최저값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관찰값이 만약에 3, 4, 6, 7이라고 해요. 그럼 최고값이 7이고 최저값이 3이니까 결국에는 이 집단의 범위가 7에서 3을 뺀 4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으로는 평균인데요. 평균이 집단의 특성을 요약하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값으로서 전체 사례수의 값을 모두 다 더하고 그다음에 사례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이를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관찰값의 자료의 상대적 중요도, 즉 가중치를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을 가중치의 합계로 나누어 구한 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표준 편차와 같이 갑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자료에 퍼져 있는 정보를 구체적인 수치로 알려주는 도구인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각 관찰값의 평균값과 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데, 이걸 편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관찰값과 평균값의 차이의 제곱을 모두 합한 거, 그것을 객체로 나눈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아이는 분산의 제곱근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어, 그 이제 분산을 찾게 되면 또 이제 표준 편차까지도 찾을 수 있더라. 요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빈도와 분포, 빈도 분포인데요. 빈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 분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빈도를 표나 그래프로 종합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빈도 분포는 보통 빈도수와 백분율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적 빈도 분포라든지 누가적 빈대 분포라고 해 가지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디가 더 많냐 뭐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더라. 요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다섯 숫자 요약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다섯 개의 숫자를 이제 또 요약을 해서 가야 되는데 평균 표준 편차만으로는 이 원래 자료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하위 20%, 상위 25%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다섯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료 중에서 원래 있는 자료 중에서 값의 크기가 가장 작은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에 제시된 한 달 평균 생활비를 예를 들면 뭔가 제가 사례를 제시한다고 했을 때 최소값으로부터 한 달 동안 생활비를 가장 적게 쓰는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최대값이라고 하면 그 값에 내가 원래 자료 중 가장 값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많이 쓰는 사람 이런 수준 파악할 수 있죠. 음. 그다음으로 중앙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의 크기에 의해서 배열을 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사례값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하위 20% 상위 20 아니 하위 25% 상위 25%는 이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4등분한 값이에요. 그래서 25분이 100, 25분, 25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위층과 하위층 뭐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까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요. 도표 분석 능력입니다. 자, 도표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도표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직장 생활에서 도표, 즉 그림표, 그래프 등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요. 필요한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표 분석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도표를 분석해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표 분석 능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표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경우, 도표로 제시된 업무 비용을 측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조직의 생산 가동률 변화표를 분석하는 경우 등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프로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내고 하는 부분들에 되게 필요한 능력이다. 요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있는데 도표는요, 크게 목적, 용도, 형상별로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적과 용도, 그리고 형상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하나의 도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특히 도표는요, 그 관리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활용되는 이런 방향에 따라서 도표의 종류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다양한 도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용도, 형상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업무 수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표의 종류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별로는 관리나 해설이나 보고 쪽에 속해 있고 용도에는 뭐 결과나 내용, 뭐 비교, 뭐 분포, 상관관계, 개선 뭐 요런 부분들로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형상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관련된 부분이더라. 그래서 선, 막대, 원, 점, 층별 이런 형태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찬찬히 좀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별 그래프에서 일단 제일 먼저 보라인이 절선 또는 선 그래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요. 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수량에 의한 변화의 상황을 절선의 기울기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른 이제 그런 변화 요런 것들 할 때 되게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자, 그래서 시간적 추이가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요, 봉 그래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교하고자 하는 수량을 막대 길이로 표시를 해서 그 길이를 비교해서 각 수량 간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간단한 형태이고요. 선 그래프와 같이 각종 그래프의 기본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내역, 비교, 경과, 도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그래프입니다. 원그래프는요, 일반적으로 내역이나 내용의 구성비를 원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작성을 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파이 그래프도 원그래프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심원 두 개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세 투지점에서의 이제 매출의 크기와 구성비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 원그래프를 정교하게 작성할 때 까다로운 것은 이제 수치를 각도로 환산해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점 그래프도 말씀드릴게요. 점 그래프는요, 가로축, 세로축의 두 개의 요소를 두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 그래프는요, 각 지역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광고 비율과 이익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표시한 것을 가지고 또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또는 이제 그 그래프에서 그려요. 세로선, 가로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평균치를 또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비교하거나 하는 영향에서 좀 사용을 하더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사형 그래프가 있어요. 방사형. 자, 방사형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거미줄 그래프라고도 하는데 원 그래프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거미줄 그래프가 그 비교하는 수량을 직경 또는 반경으로 나누어서 원의 중심에서 거리에 따라서 각각 수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좀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도표 작성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도표의 작성하는 능력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일단 도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도표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도표 작성 능력이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뭐 도표를 활용해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강조해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표 작성 능력은 업무 결과를 도표로 이제 제시하는 경우, 뭐 업무의 목적에 맞게 예산 결과를 이제 묘사할 때, 또는 업무중 계산 수행을 하고 결과를 정리할 때 뭐 이런 등등에서도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뭘 좀 살펴볼 거냐면요. 도표 이제 해석상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절차는 항상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특히 이 도표를 해석을 할 때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요구되는 지식 수준이에요. 그래서 도표의 해석이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식의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지식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신의 습득을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특별한 지식을 지금 일반 지식, 지금 상식화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도표에 제시된 자료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도표를 무심코 해석하다 보면 자료가 지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할 수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씨가 지원자 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K사의 그 음 근로자 수가 많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를 양자 같은 걸로 이제 오인을 할 수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표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도표로부터 말할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필요가 있고요. 즉 주어진 이 도표로부터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조금 어렵고 주어진 도표를 토대로 나의 주장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총량과 증가, 즉 총량의 증가와 비율 증가를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비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총량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비율의 차이를 근거로 절대적 양의 크기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백분위 수와 사분위 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백분위 수는 크기 순으로 배열한 백등분하는 수의 값을 의미하고요. 예컨대 P100 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그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P라고 했을 때 이 관찰값이 같거나 작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들까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 이제 이 도표 작성 절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표 작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으로 도표 작성 절차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도표를 작성할 때도 이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어떤 도표로 작성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도표를 작성할 때 우선 주어진 자료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떠한 도표를 활용해서 작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도표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올바르게 활용을 했을 때 좀 실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떠한 도표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으로 가로축과 세로축에 나타낼 것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을 해서 가로축과 세로축에 무엇을 나타낼 것인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가로축에는 명칭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뭐 연, 월, 장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세로축에는 수량, 금액, 매출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 모양은 L자형이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의 크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어진 자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눈금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자료의 변화를 좀 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눈금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자료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표시를 해 주셔야겠죠. 그 눈금의 크기를 결정했으니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에 각각 결정된 축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때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곳에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정확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표시된 점에 따라서 이제 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표시된 점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도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선 그래프라고 한다면 표시된 점을 이제 선분으로 이어서 도표를 작성하게 되고 막대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제 표시된 점들을 활용해서 막대를 그려서 도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도표의 제목과 이제 단위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표를 작성한 후에 도표의 상단 또는 하단에 제목과 함께 단위를 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도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 그래프는요, 작성할 때 세로축의 수량, 가로축의 명칭을 제시하게 되는데 축 모양은 또 L자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선 그래프에서 선의 높이에 따라 수치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로축의 눈금을 가로축의 눈금보다 크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특히 선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선이 무엇인지를 그 명칭을 기입을 해 주어야 그걸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선을 좀 더 다른 선보다 굵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만 뭐 색을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이러한 노력 등이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으로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를 세로로 할 것인가 가로로 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L자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로 막대 그래프는 사방을 틀로 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다음에 가로축은 명칭을 구분하고 세로축은 수량으로 정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막대의 수가 부득이하게 많을 경우에는 뭐 눈금선을 기입하는 것이 알아보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점선으로 좀 더 표현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눈금선을 기입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막대의 폭은 모두 같게 해서 해야 하는 게 다 제일 중요하다. 막대의 폭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 원 그래프인데요. 원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제 12시 정각을 선으로 시작선으로 두고요. 이를 기점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그리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로 분할을 하는 건 비율이 큰 순서대로 조금 더 그리긴 하는데 기타 같은 경우에는 좀 많다고 하더라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좀 뒤쪽에 빼놓으시면 훨씬 더 좋더라라는 이야기고, 각도가 적어서 그 명칭을 기록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선 뽑아서 작성을 해 주시면 더 좋더라. 그다음으로 층별 그래프입니다. 층별 그래프는 층별을 세로로 할 거냐 가로로 할 거냐 이게 이 작성자의 기호나 공간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구성 비율의 그래프는요, 가로로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러나 눈금은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보다 좀 더 적게 하고 눈금선은 안 넣어요. 자, 그리고 층별로 색이나 모양 모두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으로 같은 항목은 옆에 있는 층과 좀 선으로 연결해서 좀 이어져서 이렇게 보여지게 해 주면 훨씬 더 좋더라. 그리고 세로 방향일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로 방향일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면 조금 더 보기 좋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효과적인 그래프 작성법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그래프에 텍스트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제목에 X축, Y축, 범례 이런 그래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뭐 선을 긋거나 요소의 색을 바꾸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상의 유의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랑 같이 아까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응용 수리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리가 크게는 이제 네 가지였는데 앞에 있었던 기초 연산, 그다음에 요런 기초와 관련된 통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의 응용 수리, 도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자료 해석에 이제 속해져 있게 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볼 아이는 이 사칙 연산입니다. 자, 사칙 연산의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좀 우리들이 많이 쓸 아이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이 분배 법칙을 좀 많이 사용하실 거거든요. 근데 분배 법칙에서 중요한 게 저렇게 괄호 있는 애에서 서로 나눠서 가는 경우도 하지만 이렇게 뒤집어서 오는 경우들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더라. 그다음에 혼합 계산은 소괄호부터 해 가지고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계산을 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방정식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소수, 합성수 요런 애들 아셔야 되거든요. 소수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모든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때 1은 소수와 합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으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 최소 공배수는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날짜와 요일 파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봐주시게 되면 그 1, 2, 3, 4 그 세잖아요. 혹시 셀 줄 아시나요? 그 주먹이 이렇게 있었을 때 올라온 게 31일이다. 이런 걸로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수에 관한 문제 있어요. 연속하는 자연수를 넣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릿수를 문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속하는 수의 그 알파라고 하게 되면 어디는 가도 상관없는데 가운데의 값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떠나서 가운데의 값을 미지수로 주면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요런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관없고 세 정수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연속하는 세 정수를 우린 요렇게 미지수를 또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 자릿수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두 자리 자연수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저 10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릿값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이렇게 돼 있죠. 10 이렇게 1 얘네도 다 뭐예요? 이 우리가 한 값들을 그 자릿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볼 아이가 이제 실제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일단 일의 양이 있습니다. 일의 양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작업량, 전체 작업량이 1이에요, 1. 1로 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식을 세우게 되는데 자, 만약에 자 혼자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걸린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역수를 해 주면 돼요. 혼자서 했다고 하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식을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있을 땐 이렇게 해요. 근데 일의 양의 파트에서 우리가 크게 조금은 보시게 되면 요런 팁을 조금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애는 뭐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크게 요 정도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여기서도 A가 혼자서 뭐 며칠 동안 한 쌍 완성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단위 시간 즉 1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걸리는 시간을 역수를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A와 B가 함께 해서 완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A가 며칠을 하고 B가 며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1일 동안 A와 B가 하는 일의 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X와 Y라고 해서 줄 수 있더라. 요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의 뜻에 맞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거속시 요렇게 생긴 애로 많이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거속시의 경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단위 통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을 분으로 바꾸는 건 잘하십니다. 60을 곱하니까요. 자, 얘는 그냥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식을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더라. 자, 그다음에 우리 요거 식을 훨씬 더 많이 쓰실 거예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훨씬 더 많이 쓰실 거고 요 아이는 만약에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비커를 그리시는 거예요. 비커를 그려서 이제 찬찬히 좀 살펴봐 주시면 좋더라. 왜냐면 말 그대로만 식을 써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웠을 때 어떻게 내가 쓸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와서 이제 정가, 할인, 단리, 복리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늘은 여기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정가, 원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인데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원가를 정해 줘야 돼요.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원가가 없으면 그냥 어 미지수 A라고 주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가를 정하게 되는데 원가에다가 100% X%와 관련된 i를 요렇게 좀 추가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로 묶어 A로 묶어 주면 1 플러스 100 분의 X 요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이후에 만약에 할인 판매를 한 게 있어요. 그럼 할인가를 해 줘야겠죠? 근데 얘가 좀 복잡하니까 라지 A라고 할게요. 그럼 A에다가 100 분의 Y 곱하기 A 요렇게 빠지게 되더라.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익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익을 지금 잘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익이라고 한 게 그냥 정가 마이너스 원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할인을 했잖아요. 그니까 정가 대신에 할인 가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단리 복리는 조금 다른 감이라서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 증감량과 관련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식을 세우는데 작년 학생 수와 그다음에 작년 학생 수와 어 증감량이니까 그 증감량 이거 쓸게요. 증감량. 자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감량식 을 가지고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우의 수를 보시게 되면 합법칙과 고배법칙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합법적일 때는 여기 그 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합한다는 뜻이고 이제 동시 또는 동시 또는 자 그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A와 B를 더해 주셔야 되고요. 와 AND로 연결돼 있을 때는 A와 C로 이렇게 A와 B로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요렇게까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승이라는 게 있어요. 팩토리얼이고요. 그 숫자부터 1까지 차례대로 곱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순열과 조합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택해서 뭐까지 했느냐? 순열까지 늘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나누거나 할 필요는 없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요런 중복 순열 있어요. 근데 중복 순열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중복이 되면 그 i로 나눠 줘야 되더라라는 이야기고 어 그다음에 원순열이라는 게 있는데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음 그 원탁에 배치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조합을 보시게 되면 그냥 순서 상관없이 나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냥 뽑을 때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더라.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볼게요. 순열과 조합의 비교라고 하면서 순열과 조합을 언제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일단 순열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거.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또 언제도 쓸 수 있냐면 얘는 자격이 같은 음.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 악수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걸 써서 접근을 하실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확률인데요. 확률은 일어날 확률 6건의 확률이 있는데 일어날 확률은 자 여기처럼 요렇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건의 확률은 아니다라는 의미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사건에서는요, 사건 A에 대해서 A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확률이 P였다면 1 에서 P를 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예요. 그럼 안 올 확률은 70%죠. 그러니까 1 에서 이 경우를 뺀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 확률의 덧셈입니다. 아까 우리 덧셈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아닐 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건부 확률은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더라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해석의 경우에서 일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표의 제목 그리고 질문의 유형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해 주셔야 되더라. 그러니까 좀 문제 유형이 특별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각주 등에서 추가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더라. 그리고 일반형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문제의 유형들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상대적 자료일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음, 이게 그 자료의 속성이나 측정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상대적 자료에서는 전체 양이 좀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구성비와 증가율을 또 비교하고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그 뭐라고 할까요? 전체 수량을 100 으로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량의 양이고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퍼센트끼리 연산이 가능한 그런 아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표나 그림을 확인을 해야 하고 가로축, 세로축의 데이터를 분류해 놓은 기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보고 지문을 접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주랑 정보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지문의 우선순위가 나와져 있는데 얘가 진짜 중요하겠죠. 일단은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우리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지속적으로 증가해? 아니면은 뭐가 더 계속 많아? 요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계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제목, 지문 구성비, 증감률 한 번만 계산하면 되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잡한 계산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시간을 좀 더 줄여서 가 주셔야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체킹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서 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일반형과 특수형인데 일반형은 그냥 단순히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건데 특수형은 뭔가 계산을 해야 돼요. 수처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결형 문제는 표의 변수나 데이터를 빈칸을 만들어 놓고 해석 지문들에 해당하는 이런 이름을 연결하는 그런 유형들이 존재하는데요. 어 이걸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 그치만 '아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으로 연결형 문제의 지문 유형이 있어요. 연결형 문제의 지문이 선다형, 보기형 단독으로 출제되거나 두 가지 유형이 결합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 읽기형의 경우에는 선택지에서 묻는 핵심을 파악하고 해당 자료를 찾아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 비교, 순서 찾기 뭐 요런 부분들 그래서 예시로 보시게 되면 2024년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얘는 조금 좀 자주 출제되는 아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뭐 이렇다 그러면은 X가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거는 순서가 동일하다라는 거고 뭐뭐 할수록 어떻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소수는 빼고 이제 부분일치가 돼도 되는 요런 아이들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더라.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흐름형도 있어요. 증가, 감소, 뭐 정비례, 반비례 지속적으로 증가해, 뭐 증가 추세야 A 시점 이후에 어떻게 돼? 막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유형. 아예 값을 계산하는 유형, 추론하는 유형,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의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요 앞으로 살짝 와 가지고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그 지문 우선순위 파악하는 거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지문 보는 순서이긴 하지만 자료에서 문제 자체를 접근하는 방식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표의 제목과 단위와 주석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볼 수 있고 '이걸 혹시 또 활용을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지로 와서 선택지에 보는 순서가 중요하더라. 첫 번째는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감도 될 수 있고 증감 추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증감 패턴이 반복된다 여러 가지들 있죠. 그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지가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비교적 계산이 쉬운 애들이 있어요. 자 비교적 계산이 쉽다라고 하는 애는 뭐가 있냐면 전체가 있는 비중. 전체가 있는 이런 비중. 그다음에 또 합, 차, 배 요런 모양 있고 그다음 특수한 비율도 여기에 속하게 되더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한 비율은 뭔데? 50%, 25%, 33.3%, 뭐 요런 애들 있죠. 자 요런 애들은 우리가 쪼끔 더 계산하기 쉬운 특수한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계산을 최대한 덜 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슬 이제 실제 문제 풀이도 진행을 해볼 거니까요. 조금씩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